안녕하세요. 신바람 신풍입니다. 2020년 1월 21일 오늘 저희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병원 표준 항암 치료의 한계, 현존하는 치료제 방법의 한계, 그리고 암 환우는 다치지도 말아야 한다. 함부로 조직 검사를 하지 마라. 그래서 현존하는 모든 약은 암 치료약이 아니다. 현존하는 모든 암에 대한 족집게 치료 방법은 없다. 암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극복은 가능하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영석 원장님의 1시간 이상의 강의에서 몇 가지 발췌를 했습니다. 표준 치료가 실패하는 이유는 약이 없고 전략이 없다. 항암제는 암약이 아니다. 불완전한 무기로 공격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항암제는 암약이 아닌 이유는 항암제가 듣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요 조건에 있는 암만 이제 작용을 하고 암세포 분열하는 세포를 파괴하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항암제는 여러 가지, 암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내성암세포도 있고 휴먼암도 있고 저활동암도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응하지 않는 암세포도 있고 이런 거는 반응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이런 반응하지 않는 암세포들은 더 강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 같습니다. 암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처음에 암세포가 정착을 해서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겠죠. 자, 암줄기세포가 이 정착하는 단계도 굉장히 힘든 거죠. NK세포나 우리 백혈구로부터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분열을 하더라도 이 암세포는 혈관하고 떨어져서 혈관에서 넘쳐나오는 에너지 가지고 겨우 먹고 산답니다. 그래서 200만 개의 세포가 될 때까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분열하다가 어느 순간 혈관 신생 스위치가 이제 켜지게 되면 자기 혈관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는 악성 종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전이도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진단 가는 시점은 여기로부터 한 30회 분열됐을 때 이제 이렇게 10억 개의 세포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진단 가능하고 300억 개 세포, 암세포가 되었을 때 이제 암 증상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가 과연 이 신생혈관 스위치를 켜느냐. 여기에는 만성 염증, 산성 환경, 성장 자극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진단 가능 시점에 이 암 치료한다고 항암제를 투여하면 오히려 잠자고 있는 암세포들을 깨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 암세포들은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로서 여기는 숨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뭐냐면 이 자료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초기에 어떻게 되느냐, 암세포가. 자, 이걸 읽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암세포가 그냥 떠돌아다니면 전부 다 NK세포나 뭐 우리 호중구나 이런 그 세포로부터 다 이제 잡아먹혀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세포가 정착을 하느냐면 숙주로부터 시그널을 받아서 이렇게 혈소판이 이걸 감싸고 있도록 그렇게 만든답니다. 이제 혈소판은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상처를 치료하고 지혈을 하고 하는 그런 용도죠. 그죠? 그런 신호를 이제 숙주 암세포가 내므로 해서 여기에 혈소판에 붙어서 NK세포가 이렇게 공격을 못하도록 막아준답니다. 이렇게 막아주는 기능을 할 때 이 암세포가 전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그냥 혈액 속으로 떠돌아다니다가는 다 죽게 되는 거죠. 떠돌아다니다가 그냥 안착되는 게 아니고 이미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암 숙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백혈구가 오히려 암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호중구 같은 것들이 바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혈관 속을 파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암세포가 나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단하죠.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암세포의 전이를 돕도록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 도움이 없다면 이 암세포는 살아날 수가 없답니다. 혈관 속에서. 그냥 가다가 정처 없이 가다가 이 혈관벽을 뚫고 들어가서 장착할 수도 없다는 거죠. 누가 도와주느냐? 우리의 면역 체계가 도와주도록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암세포가. 자, 그래서 조정해서 여기에 이제 혈관 누수가 생기도록 구멍을 뚫어주는 역할도 바로 내피에 혈관 내피를 뚫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런 신호를 이 암세포가 이렇게 협력하는 거죠. 협력. 숙주에서 이렇게 신호를 줘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오히려 돕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상처 치료하는 그런 그 인자들을 조정하는 화학 물질들을 방출시켜서 여기 보면 VEGF 뭐 이런 거 있죠. 혈관 내피 성장 인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생성하도록 씨를 뿌려 갖고 심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밖으로 나가서 여기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혈관 안에 있으면 우리의 백혈구들이 다 잡아 죽인답니다. 이런 보호막이 없을 때, 이런 우리의 혈소판이나 이런 것이 암세포를 보호하도록 암이 숙주가 이렇게 조절을 한답니다. 아,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생충이 우리 몸을 조절하는 거하고 똑같죠. 암세포가 기생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자, 이런 암세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서 살아나면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혈관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성장하는데 여기 숨어 있는 거는 아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항암제, 방사능, 뭐 어디 검사가 되지도 않고요. 이렇게 잠복해서 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암세포가. 그러니 이런 암을 뭐 치료한다고 덤비면 그게 사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암은 이제 이렇게 뭡니까? 프라이머리 튜머, 처음에 원발성 종양이 생기면 1차 전이하고 1차 전이된 게 다시 전이했을 때 이제 전이의 기법들을 다 배운 이 암종이 이제 3차 전이를 시키면 아주 그냥 급속도로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점점 암에 발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요거는 뭐 상처가 딱 나면요. 이게 피가 이렇게 되고 응고가 돼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성장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상처가 나면 이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 아세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신호 전달을 해서 여기 있는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치료를 위한 것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림프절에서 림프액이 나와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죠. 자, 혈관도 이 세포가 이렇게 절단이 되면 상처가 나면 혈관 내피 성장 인자들이 발생이 돼갖고 신생 혈관이 이제 막 생기는. 신생 혈관이 생기면 여기 이제 상처가 아물게 되고 이렇게 상처가 아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거죠. 일반 상처는 이렇게 확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암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가 상처 난 거와 똑같은 시그널을 보낸다는 거죠. 그렇게 시그널을 보내서 우리의 어떤 상처 치료하는 메커니즘이 이제 암의 성장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자가 치유 능력을 이 기생숙주 암세포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자기의 정식에 이제 활용이 되는. 그래서 특히 이거 많이 보셨죠? 알벤다졸 가지고 국내 그 김영태 교수가 강력한 항암 성분이 있다고 한 거기에 보면 혈관 내피 성장 인자의 mRNA 억제 효과는 알벤다졸에서 이걸 억제시켰다는 거죠. 알벤다졸에서. 그러면 이 암세포가 혈관을 생성을 못하니까 새로운 암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파크리탁셀 치료군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혈관 내피 성장 인자 발현이 대조군 그냥 가만 놔두는 것보다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다는 거죠. 그 치료하게 되면 파크리탁셀로 치료하게 되면 해당되는 암세포는 죽지만은 주변에 있는 이 숨어 있는 암세포들에게 이 신생 혈관을 만들어서 재발하도록 이제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벤다졸을 처리한 경우에 농도에 비례하여 혈관 내피 성장 인자
mRNA 발현은 억제되었다. 그래서 농도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죠. 알벤다졸의 복용량을 어떻게 할 거냐? 치료 목적으로 할 때는 인간에게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도를 높여야 된다. 그런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논문을 제가 쭉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신생혈관 생성을 이렇게 확대시키는 시그널을 보내갖고 뭐 이게 mRNA겠죠. 그래서 신생혈관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긴 신생혈관은 몇 가지 단점이 있답니다. 이게 혈액 누수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누수가. 이 누수가 돼서 여기에 이 암세포에 우리 면역 체계가 작용을 하지 못한답니다. 이게 이 새로운 혈관은 정상적인 혈관하고 다르게 혈관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정상적으로 치료가 상처가 치료될 때는 여기서 치료하고 여기서 멈춥니다. 치료가 끝나면 더 이상 이런 그 혈관 생성 인자라든가 내피 성장 인자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와서 이 성장을 못 하는데, 이 암세포는 계속 이렇게 성장 인자를 내뿜어내서 이렇게 계속 성장하도록 이렇게 만든답니다. 그러면 참 알벤다졸, 펜벤다졸 이게 얼마나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 있는 종양이 문제가 아니고 이 종양을 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종양의 크기 줄어드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양이 커지는 게 문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종양이 커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항암 치료에서 눈에 보이는 종양이 줄어들었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혈관 내피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증가시켜 버리면 나머지 잠재되어 있는 암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했죠. 많은데 그 암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또 이 논문을 보니까 또 재미납니다. 자, 튜머 사이즈가 그냥 암 사이즈가 그냥 쭉 있다는 거죠. 있다는데 이렇게 정식하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암을 강제로 정식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만만찮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식하는 그 사이즈가 그냥 있는데 정식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어떤 그 유도 작용을 하는 게 스레시홀드를 딱 넘으면 그때 커진다는 거죠. 아주 안 좋은 염증이라든가 기생충에 의해서 계속 자극을 준다든가 등등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방사선을 맞는다든가 아니면 황약물에 중독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스레시홀드를 딱 넘으면 순간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스레시홀드를 한번 딱 넘어서 이제 유도되고 다시 원위치 돌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면역체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어떤 한 번의 이 스파이크 타격을 딱 주게 되면 암세포가 얘가 이제 원위치 됐더라도 얘는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뭐겠습니까? 신생혈관을 만들어 버리면 그때부터 악성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게 되겠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전략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이 혈관 신생 스위치를 한 번만 켜버리면 그때부터는 자기 혈관을 만들어서 자기가 정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악성 종양이라는 거죠. 악성 종양. 이런 게 많다는 거죠. 21회 분열돼 갖고 200만 개의 세포가 돼서 골골거리는 세포들이 많다는 거죠. 암세포가 혈관에 자기 혈관을 안 가지고 옆에서 이런 것은 겨우 생존을 한다는 거죠. 겨우 생존. 근데 혈관을 만드는 순간부터 이제 사람이 이제 에너지를 뺏기고 영양분을 뺏기고, 그래서 이 영양분을 뺏기는 걸 막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이는 것을 죽이는 게 다가 아니다. 물론 이제 보이는 게 급속도로 확장되고 2차, 3차 전이되기 전에 빨리 크게 활동하는 것들을 항암제로 죽이는 게 의미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진단이 안 되는 이 혈관을 만들어진 이 암세포도 전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전이가 된다고 손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활발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2차, 3차가 전이가 되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이제 2차, 3차로 전이될 때 이 암세포들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법들을 익힌 아주 대단한 특공대 암이 되는 거죠. 이걸 보시면
참 우리의 어떤 면역 체계가 이렇게 암의 전이를 돕도록 이렇게 숙주가 신호를 보낸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이런 신호가 없이 혈관 속으로 움직이는 암세포들은 거의 생존 못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전이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세포가 전이 안 되고 살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조직 검사를 8월 달에 했어요. 중형 병원에서.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고 요번 12월 달에 이제 또 이제 진료를 하고 1월 중순에 이제 조직 검사를 또 한다 그래요. 그래서 미 내시경만 보고 조직 검사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뭐 간호사들하고 뭐 이렇게 말다툼 하다가 결국은 교수가 조직 검사 안 할 것 같으면 이거 내시경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럼 내시경 안 하겠다. 그래서 내시경을 연기를 시켰습니다. 하지 않고. 어제 방송했지만 CT를 찍었죠. CT도 그 방사선 양이 얼마 되느냐 물어봤더니 잘못 가르쳐 준 거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는 거하고 똑같은 양밖에 안 된다. 거짓말 했습니다. 30mV 비행기 한번 타고 갔다 오면 뭐 한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상당히 암 치료 방법이 단순하게 그 대학병원 항암 치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치료한다, 특효약이다 이런 것들이 없다. 그 약만 먹으면 낫는다. 이런 건 없다는 게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이 암이라는 기생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의 몸을 조절하고 이런 신호들 그때 김효신 박사가 얘기했죠. 이런 그 암이 주고받는 신호들, 세포들끼리 주고받는 신호들을 100%다 파악하지 못했다 이거죠. 물론 뭐 어느 하나만 끊으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살아남고 이 화학 방사선으로 항암 치료하면 내성이 생겨서 안 듣는다잖아요. 금방 배워서 다른 방법을 하고. 그래서 그리 만만치 않다. 뭐 단순한 지식으로 뭐 먹으면 이제 암세포 죽더라. 뭐 이 단순한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12월 초에 암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방송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암 없는 뭐 줄기세포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전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암이 되는데, 암이 진단되기 전에 이제 암으로서 남아있는데, 이게 악성이 아닌 거는 혈관이 없는 거, 자체 혈관이 없는 거는 악성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악성이 아닌 암을 깨운다는 거죠, 뭔가가. 그래서 이게 치료하면서 깨워버리는 거죠, 다른 암을. 안 되겠죠, 이런 방법은. 그러나 이제 급할 때는 써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 뭐 화학 방사선에 대해서 하지 마라 뭐 그런 유의 이제 방송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저도 100% 모르니까 주로 이제 제가 하는 키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라는 거죠. 의사들, 제약사들이 그냥 뭐 모든 사람이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그 위에 의학 카르텔에서 암이 큰 산업으로 보고 그 무조건 이 치료를 하도록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 환자가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걸로 알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학 방사선도 분명히 선택하는 거죠. 선택인데 내가 선택하는 거지. 결국은 뭐냐면 제가 화학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의사들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환자에 대해서 무조건 치료, 고민 좀 하고 치료를 하라는 거예요. 고민 좀 하고. 그리고 우리 환자들도 이제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 저는 우리 가족은 항암하고 방사선은 안 하기로 굳게 다짐을 했는데, 그것도 몰라요. 또 그때 되면 또 의사의 설득에 넘어갈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주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
자, 이 면역 체계만 발동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면역 체계를 암세포가 이용을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암이 지금 없을 때는 되죠. 암이 지금 없을 때는 면역 체계만 발동하면 암세포를 다 죽이니까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암 환자잖아요. 이 암 환자가 면역 체계로 암세포를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암이 면역 체계를 이용하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단 면역 체계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보조 약물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약도 어떤 그 쪽집게가 없다 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있어요. 암도 크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악조건에서 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가 암이 성장하기 좋도록 억지로 조정해서 암이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는 거지, 평상시에서 암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암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힘들다고 얘기하대요. 보니까 실험실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알칼리성으로 되고 뭐 산소가 많은 환경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포도당 대사라든가 이런 거를 방해하고, 여기 제가 얼뜻 또 생각나는 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 보면 여기 보면 고지혈증 약이 이게 혈액에 이렇게 암세포를 보호하도록 해주는 것을 막아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전이할 때 혈소판이 이렇게 붙어갖고 이 NK세포로부터 이 암세포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응집돼서 붙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호중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침투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요. 이 신호들을 다 보내서 대식세포나 이런 것들이 신호를 다 보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면역 체계가 암세포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성장하도록 장착할 수 있도록 씨를 뿌리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고지혈증 약이 여기에 뭐 논문에는 없지만은 이건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암이 숙주로부터 이렇게 전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그널을 받아서 상호작용을 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또 막아주는 게 또 고지혈증 약이 아니겠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암을 극복한 분이 뭐 어디 메벤다졸 하나만 먹고 나았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 조 디펜스 씨도 보니까 CBD 오일 이런 거 정말 암 환우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리고 물론 생활 습관 이런 것도 다 바뀌었겠죠, 그죠? 과로,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되는 거죠. 복합적으로 해서 암이 잘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면 암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죠. 특히 암 사이즈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암 사이즈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암이 지금 활동을 못하면 그 활동 못하는 암이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었다 치더라도 그 암을 다 청소해서 없어지는 그런 시간도 있을 거니까 그 암 사이즈가 커지지만 않으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어떤 그 항암 치료 하실 때도 암 사이즈를 제로로 만드는데 목표를 두면 안 돼요. 보이는 암을 제로로 만들면서 안 보이는 암을 키워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암 사이즈가 줄지 않았다 그러면 나 이거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왜? 이런 모든 환경을 암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으로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전략을 짜서 처리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 표적 항암제 그것도 좋은 거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지 않습니까? 3가지, 4가지, 5가지 정도. 이렇게 내한테 피해가 없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암을 잘 달래면서 서서히 암이 내 몸속에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퇴치하는 게 답이다. 절대로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렇게 암 사이즈만 줄이는데 급급하게 되면 결국은 이 잠재되어 있는 암을 깨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 치료가 돼야 된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문제겠죠. 암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암에 대한 모든 조치는 암 환자로서 조치를 하고 암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은 조치는 암 환자로서 암을 방해하는 쪽으로 하고 그래서 이 약 먹으면 나을 거다 그 약 하나에 올인을 해서 뭐 상황버섯을 먹는다든가 뭐 상황버섯도 좋겠죠, 그죠? 자기 몸에 받아들이면 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상황버섯으로 그것만 그냥 제대로 못 드시고 이거 먹어야 산다 그러면서 그때 막 드시게 했는데 너무 후회됩니다. 지금과 같은 지식이 있었으면 시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뭐 기생충 치료 근본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저독성 알벤다졸, 펜벤다졸 이런 것들은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성장만 억제 안 시키면 그 다음에 내가 환경을 바꾸면 암은 도저히 내 몸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죽겠죠. 이 암을 그냥 죽이려면 암은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조정해서 나의 면역 체계를 활용해서 자기가 생존한다는 사실을 봤을 때 끔찍합니다. 그냥 암하고 싸워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는 살 달래면서 이 알벤다졸이나 이 약이 정말 기가 막힌 약인 것 같아요. 바로 암을 그냥 파괴시켜갖고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암을 성장을 억제하면서 서서히 내가 이런 것을 변화가 됐을 때 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제 조카는 뒤늦게 이걸 알아서 몸이 아주 약할 때 이걸 알고 또 처음에 바로 시작을 못했어요. 바로 시작 못하고 구입하고서 한 달 가까이를 사용하지 않다가 11월 달 10월 말에 제가 전화를 해서 그때부터 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먹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약을. 교모세포종 그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는 암마다 다 다르죠. 그분 같은 경우는 뭐 8알도 먹고 6알도 먹었는데 제 조카 같은 경우는 2알 먹은 것이 2알, 4알 먹은 거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제 소화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또 쉬인 적이 많고 그 제대로 이거를 이제 복용을 못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지막에 집에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는데 고통이 없었어요. 고통이. 말기암 환자의 고통이 없는 것은 기적이라고 해요. 이거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고통 없이 마지막에 제대로 이제 먹지를 못해서 약도 못 먹었지만은 그때 그 뭐 처방되는 거 있죠. 엔카바입니까? 엔카바로 겨우 이제 한 20일 가까이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하늘나라로 갔는데 좀 더 건강할 때 예를 들어서 재발대가 꽉 성이 됐을 때 한 7월 달이나 8월 달에 이 알벤다졸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고통 없이 마지막 날까지도 식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람 알아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것만 해도 고통 없이 집에서 이렇게 식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애들도 보니까 굉장히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이렇게 이 알벤다졸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환우 여러분 어느 그 몸에 좋다는 그 한 약에 올인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고 지금 몇 가지 약들이 있죠. 전이를 막아주는 약, 자기 몸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약들을 복용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을 다 줄이고 자연치유 장기전으로 가면 암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화학방사선 치료받는 환우분들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화학방사선 치료하면 이렇게 신생혈관 성장 인자들을 막 만들어내는데 또 이렇게 알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성장을 또 줄여주니까 또 치료받은 분도 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거부 반응이 있어야 이 제약회사들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 약들은 퇴출시켜야 돼요. 98%가 어떤 의미 없는 약들을 만들어서 돈을 뭐 한 달에 그 뭡니까 타세바나 그거는 그때 치료받은 분 얘기하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씩 이렇게 돈을 받아갔더군요. 그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 효과도 없는 건데
재발해서 다시 그때 한 3개월이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을 썼다는 건데 3개월 치료받다가 치료 중에 재발하는 바람에 포기했다고 하는 그분. 이렇게 우리 암 환우를 호구로 보는 이 시스템은 우리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고 대학병원에 뭐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 그것도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좀 고민을 좀 하도록. 그 우리 미국의 MD 앤더슨에서는 의사는 절대로 이거 알려만 주지 선택을 안 한다잖아요. 강제로. 우리는 강제로 그냥 하게 만들잖아요. 거의 뭐 선택의 기회가 없이. 만약 선택 없이 그냥 하라 그랬다면 바로 뭡니까? 고소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우리는 의사들이 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조직 검사하는 것도 내시경 하자 그래서 그냥 사인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직을 마음대로 떼내고 그거 가지고 뭐 하도록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죠. 그냥 담당 교수도 내시경만 하자. 내시경 하자. 그랬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것도 사인해야 되고 저것도 사인해야 되는데 뭐 급하게 그냥 계산하면서 이거 사인해야 되는 것보다 그 물어본 건 그거밖에 없어요. 수면이 있냐 아니냐. 수면하겠다. 그러니까 뭐 밑에도 또 사인하래요. 뭐 사인 다 했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뭐 빨리빨리 사인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사인하고 뒤늦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인한 게 뭘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따져봤죠. 따져보니까 이건 뭐 마음대로 그냥 조직을 마음대로 떼내갖고 그것도 깊이 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상처 나면 뭡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그 물질이 나오겠죠. 그 물질이 뭡니까? 암을 키워주는 물질 아닙니까? 신생혈관을 막 만들게 만들고 뭐 그게 암이 신생혈관을 막 만들어서 커지는 거죠. 암 치료하면서 그 왜 다 잘라냅니까? 그죠? 그래서 치료하면 그 잘라낸 부위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신생혈관이 나오게 되면 그 신호가 암세포한테 가면 암세포는 혈관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 존경하는 의사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외과 의사지만 내가 치료하는 거는 100분의 1도 아니다.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창상이 나고 뭐 어떻게 찢어지고 하면 그냥 바늘로 꾸며주는 역할밖에 안 했지만은 나머지는 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연 치유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혈관도 생기고 신경도 연결하고 다 알아서 연결하면서 이렇게 상처가 아문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 아무는 거는 어떤 세포끼리의 어떤 그 협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의사가 치료해 주는 건 아닌 거죠. 기생충 감염되면 호중구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없애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치료가 의사는 그냥 뭐 잘라진 거 그냥 꾸며주는 것밖에 안 했죠. 나머지 치료는 뭐가 했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세포들끼리 하는 거죠. 우리 머리가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세포들이 내가 잘렸다고 주변에 신호를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림프관에서 이렇게 면역체계 혈소판에 와서 그냥 상처를 막아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 화학 신호를 통해서 세포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 몸에 치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은 이만큼 작다 이렇게 아는 의사는 진짜 대단한 의사인 거예요. 내가 다 치료한다 이건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초짜죠. 초짜. 진짜 제대로 된 의사는 이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게 기다려주고 활용을 하는 거죠. 그 약물 이런 걸 가지고 무조건 내가 고친다. 의사는 고칠 수가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아는 의사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고친다 얘기하면 그거는 좀 아니죠. 어쨌든 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런 치유 방법이 최고다.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별한 특효약 찾고 이것만 먹으면 낫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몇 가지 암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선택에 따라서는 이 지금 저독성 보조 약물, 뭐 고지혈증 약 이런 것들이 있죠.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약이 뭐 COC 프로토콜 그 약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제가 지금까지의 어떤 그 공부를 하면서 배운
그 지식의 한계에서 나름대로 느낀 결론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는 항상 보면 새로운 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정상적인 수업을 받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이든지 뭐 대학원이든지 모든 것이 저는 그 배운 것보다도 다른 걸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조기 교육을 했다고 할까요? 공부를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미 교과 진도에 있는 것은 다 배웠기 때문에 그 수업 받으면서 뭐 배우는 게 아니고 그때 공부할 때는 저는 딴 걸 공부했어요. 딴 걸.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 하면서 전산 쪽에 컴파일러 수업을 들었다든가 뭐 기존의 전자공학 쪽에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도 전공은 전자공학인데도 소프트웨어 쪽에 연구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를 다 알게 되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공장 자동화 쪽에 어떤 개발이 다 끝내서 국산화를 끝내면 그 단후 6년 가까이 끝내면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다시 또 휴대폰 쪽으로 와서 휴대폰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3세대 휴대폰, 2세대 휴대폰 뭐 등등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하여튼 간에 계속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의학 쪽을 지금 공부하게 되네요. 지금은 아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제 공부한 것을 이제 같이 나누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 제가 알았던 거를 이렇게 나누고 제가 검색했던 거를 여러분들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는 아주 문외한이었고 아주 초짜고 배우는 과정인데 제가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몰랐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